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1, 2월 강의 시작하는데 먼저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원고를 제가 못 넘겨가지고 아직 책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한 2주, 빠르면 2주, 늦어도 3주 안에는 이제 책이 나올 거니까 그때 책으로 정리할 텐데, 지금 이 책은 원고 좀 뽑아놓은 건 뭐 표시가 깔끔하지 않은데 책으로 나오면 이제 여러분 시험에 10년간 뭐가 몇 문제 나왔는지 출제 표시까지 다 돼 있고 강조 표시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책은 깔끔하게 나갈 거니까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1월달 강의인데 앞에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기초 이론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걸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기초 용어 같은 거, 물론 필요한 용어 같은 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지금은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그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초 용어 같은 게 좀 부족하시다 그러면 굳이 앞에 것 들으실 필요는 없고 쉬는 시간에 중간중간 질문하셔가지고 어차피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간단히 영어 정리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 계획서의 두 번째, 거기 어디까지 나간다고 이제 진도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법학 강의를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진도를 맞춰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빛에 따라서 진도는 항상 바뀔 거니까 그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본래 오늘 진도 쭉 나가면 법인까지는 충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날 너무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까봐 좀 앞부분까지 해놨고 될 수 있는 대로 거기까지 해서 정리를 끝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자료도 뒷부분 없어가지고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강의 목표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여러분도 항상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실 거, 여러분 시험은 객관식 민법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발 부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공부하실 때는 어려운 걸 열심히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그걸 맞히는 게 중요한데 법학은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학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어렵다 그럼 그 부분 날려버리면 됩니다. 빼면 됩니다. 빼고 내가 알 수 있는 부분, 쉬운 부분, 그걸 반복하십니다.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조금 더씩 실력이 늘어나면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이 나중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는 부분을 반복한다, 이 생각으로 법학은 공부하셔야지 모르는 부분을 집중으로 파겠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는 걸 반복하겠다, 그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뭐 기타 다른 건 이제 수업할 때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바로 진도 넘어갈 텐데 바로 책의 진도 가지 않고 전체 틀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전체 틀을 볼 걸 PPT 해놓을 수도 있었는데 안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오후쯤 강의할 때 다시 자료로 다 나갈 거니까 굳이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쭉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이라든지 할 때 표시할 부분은 제가 계속 꼼꼼하게 표시해 드립니다. 그것만 체킹하시고 밑줄 치시면 충분하니까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틀을 한번 잡아보고 이제 오늘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하고 법률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이것들은 다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집을 사고 판다, 땅을 사고 판다, 아니면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고 판다. 그럼 내 돈의 소유권을 편의점 사장한테 넘겨주고 그 커피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권리의 변동. 그래서 우리가 남하고 법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 다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권리 변동을 법학에서는 법률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법률 효과.
그러면 이렇게 권리가 변동되려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권리 변동의 원인 이렇게 부르는데 하루에 수천만 가지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원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학에서는 법률, 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법학의 기본 구조는 이러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법학의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이 법률 요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법률 행위라는 것, 하나가 법률 규정.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차이점은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 속마음대로 권리가 변동되는 거고 법률 규정은 법이 정하는 대로 당사자의 의사를 신경 쓰지 않고 의사가 있더라도 이걸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법이 정한 대로 권리가 변동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가 상속인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자 아버지가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식이 한량이 나서 맨날 사고만 치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재산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의사. 그럼 아버지가 그 의사를 유언장으로 남겨놨다면 표시했다면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자식한테 재산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망해버리면 민법 999조 이하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신 순간 모든 재산은 다 자식한테 넘어갑니다. 법에 의해서. 이게 법률 규정입니다. 근데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이렇게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물권법, 물건에 관한 법인 물권법 파트에서 시험에 꽤 나옵니다. 근데 노무사 시험에서는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거의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몇 가지만 나중에 체킹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법률 행위입니다. 근데 처음 공부할 때 법률 행위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낯설고. 근데 이게 대표가 다음 주에 정리할 건데 오후에 대표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법률 행위라는 말이 어려우면 계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계약.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도 계약입니다. 물건 사면 그게 권리 변동을 일으키니까 계약.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권리 변동의 원인은 이 법률 행위, 계약이 대표가 됩니다. 계약. 근데 이 계약, 법률 행위, 계약이 어떻게 성립할 거냐? 계약. 근데 계약은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한다, 사람이 한다. 사람. 그래서 법률 행위,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을 법이 이름을 붙여놨는데 계약하는 사람들을 당사자 이리 부릅니다. 이게 낯설면 그냥 사람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됩니다. 이 자체는 시험지 안 나오니까 당사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법률행위는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권리가 변동돼서 법률행위 성립하려면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목적, 다른 말로 내용입니다. 내용. 이게 필요합니다. 자, 제가 항상 하는 건데 갑을병이 친구다. 근데 병의 아버님이 사망하셨다. 그래서 갑하골이 같이 문상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이 배신 때리고 혼자 가버렸다. 그럼 우리 열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법원 가서 갑이 약속을 깼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당연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문상 가기로 약속한 건 권리 변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행위 아니니까 법원 가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하려면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목적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즉 내가 커피를 사겠다, 땅을 사겠다, 집을 사겠다 그 목적이 필요한데 그 목적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밖으로 표시해라. 그래서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자, 이 자체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체 틀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을 했습니다. 근데 권리가 발생하려면 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됩니다. 유효.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성립한 다음에 이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걸 논의하는 게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그래서 모든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고 있을 유자.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요건을 갖췄는데 뭐가 부족하더라. 그러면 유효인데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하면 나중에 계약이 무효로 바뀝니다. 무효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나오는 거죠. 유효, 무효, 취소. 어떤 경우에 유효고 어떤 경우에 무효고 언제 취소할 수 있냐. 근데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이 사람, 계약하는 사람이 계약할 만한 능력이 있을 것.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어려운 말 나오죠. 그다음에 행위 능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공부할 겁니다. 세 가지.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목적이 되려면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법을 지켜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의사 표시가 유도되려면 의사, 속마음과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이제 기본 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학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람부터 공부되는데 사람은 3조부터 나옵니다. 3조. 사람은 법에서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뼈와 살로 이루어진 자연인. 그다음에 자연인이 아닌데 법이 사람으로 인정했다. 법이 너도 인간에 이게 법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가 땅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법이 삼성전자 너도 사람에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조부터 이제 이걸 공부하고 그다음에 법인 조문이 한 60개 갖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1조 2조는 뭐냐? 1조 2조는 법의 적용 순서하고 법의 대원칙 1조 2조. 이건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법은 좀 특이한데 그러면 여기 97조까지 법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사고 판다. 그러면 권리도 사고 팔 수 있어요. 권리도. 근데 대부분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98조부터 97조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98조부터 102조까지 물건이란 뭐냐? 부동산이 뭐고 동산이 뭐고 원물, 과실, 주물, 종물. 법조문 간단하지만 시험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게 103조부터 쭉 돼 있습니다. 여기서 103조인데 103조부터 쭉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07조부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거 그래서 쭉 돼 있고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민법 총칙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사회 실제 보니까 계약하는 사람 따로 있고 효과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제도가 있더라.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을 대신해서 계약하는 사람, 이 사람을 대리인 이리 부르는데 이게 이제 113조, 114조부터 해가지고 135조까지, 136조까지 이게 대리가 쭉 나오는 겁니다. 대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법률행위의 모든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유효인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무효 내지 취소입니다. 이게 137조부터 146조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다음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기간.
그다음에 좀 어려운 말 소멸시효. 이게 이제 184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 됩니다. 민법 총칙. 그래서 이걸 8회에서 공부할 건데 8회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이제 앞에 강의할 때 여름에 할 때는 10년간 기출 문제를 복습용으로 다 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요즘은 민법 객관식 시험 문제 박스형 문제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박스형 문제를 맞추려면 지문 하나, OX 이거 하나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꿀 수도 있는데 오늘 수업한 거 다음 주 수업할 때 복습용으로 OX 지문 한 40개 정도를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당연히 다 맞춘다 못 맞춘다 다 못 맞춥니다. 하면서 이 전주에 이런 거 공부했구나. 복습용으로 다시 정리하시고 또 다음 주 공부한 건 그 다음 주에. 그래서 계속 반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복습용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 지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법 전체가 이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여기 1조하고 2조 이것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3조에서 오늘 법인 전까지니까 자연인에서 여기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걸 공부하고 중간에 이제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부재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을 법이 중벌로 간주한다 실종 선고 제가 오늘 진도를 많이 안 빼고 여기까지 진도를 뺄 생각입니다. 부재자고 실종 선고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조부터 이제 전체 틀이니까 1조부터 능력에서 법의 연원부터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의 PPT는 그냥 제가 쓰기 싫어서 여러분 나갔던 그 책자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쓰면서 제가 체킹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밑줄 치면서 체킹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린트에 여러분이 1페이지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1조부터 1조 법원. 자 여러분 여기 보십니다. 여기 원자가 여러분들이 잘 못 본 말입니다. 근원. 그래서 이 법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서초동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의 연원, 법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법원. 그래서 민사, 민법, 개인 사건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가 지금은 프린트에 체킹을 안 해드렸지만 이것도 기출이에요. 시험 문제 이것도 기출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이 한다. 이렇게 장난쳤습니다. 순서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에 의하고 관습법. 그다음에 관습법도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칠판 보시면 여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건데 법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과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럼 법이라는 것은 헌법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헌법, 그다음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이런 걸 명령, 장관이 만드는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 이런 것들 실질적 의미의 법률 그럽니다. 여기 포함해서 뭐 조약도 있고 국제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건 국회가 만든 법률 이것만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1조 민사에 관해서 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은 국회에서 말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 문제인데 당연히 성문법 모든 걸 다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 일단 법에 규정된 걸로 해보고 없으면 그 다음에 뭘로 하라고? 관습법에 한다고. 그래서 밑줄은 간단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법률. 민법 1조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X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례, 조약, 국제법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즉 성문법. 성문법을 의미한다 돼 있는데 다른 말로 그러면 성문법 뭐죠? 실질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법의 적용 순서가 일단은 법에 성문법을 해결하고 없으면 관습법, 그마저도 없으면 조리, 이 순서대로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일단 법조문 자체랑 관련해서 나온 건 이 조문 자체가 한 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 성문법을 의미한다. 이게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체크하시면 나머지는 보실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습법은 시험에 좀 이제는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관습법. 자, 여러분 방금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저 관습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자, 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없는데 국민이 만듭니다. 이건 국민이 창설 만들고 물론 확인은 대법원이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대법원. 이게 관습법인데 두 가지만 치면 됩니다. 동그라미.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의 동그라미.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관습이 법적 확신, 관습 플러스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이게 있으면 관습법입니다.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그래서 일정한 관행이 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것도 법이야. 지켜야 돼. 이렇게 확신을 얻게 되면 명문으로 규정은 없지만 이게 법이 된다. 이게 관습법이 됩니다. 근데 관습법으로서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무덤에서 제사 지내는 권리인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무사 시험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들은 다 물권법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관습법은 관행 플러스 뭐다? 법적 확신. 근데 문제는 이 관습법도 여러분 그럼 관습법은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 법 질서에 맞아야 돼요. 즉 헌법이 정점인데 헌법을 비롯한 법 질서에 부합돼야만 이게 법이지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 그럼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 판례가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시험에 엄청나게 나왔죠. 사건은 간단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우리나라 땅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땅이 종중 땅이에요. 누구 땅? 종중 땅. 종중 땅은 뭐 산 몇 개씩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종중 땅이 수용됐다. 그럼 수용되면 수용 보상금이 엄청 나옵니다. 근데 2005년 이전까지 그 수용 보상금은 종중의 구성원, 그걸 이제 줄여서 정원 그런데 정원.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잘 아는데 정원들이 그 수용 보상금을 나눠 먹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관습법, 옛날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의 정원은 종중 구성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전통적으로 성년의 남자. 누구? 성년의 남자. 이 사람들만이 종중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억씩 나눠 가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수억씩 나눠 가지면 누가 열받죠? 나도 김씨인데, 나도 이씨고, 나도 박씨인데, 근데 나는 시집갔어. 시집간 나한테는 돈을 안 준대. 그러니까 딸들이 반란 일으킵니다. 뭔 소리냐?
나도 종중, 나도 구성지 쓴다. 나도 급하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한테도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이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국회에서, 아니 대법원에서 못 줘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판례가 바뀌죠. 헌법에 뭐가 있죠, 여러분? 남녀 평등. 남녀 평등이 어긋나면 안 돼요. 근데 옛날 관행이 종중 구성원은 성년의 남자로 구성된다. 이 관행이 법적 확신도 얻어가지고 관습법이 됐는데 뭐에 어긋난다? 헌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야, 이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니까 잘못된 거야 하면서 대법원이 바꿔버려요. 이제는 종중 구성원은 성년의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한다. 따라서 이제 종중 땅 수용돼 가지고 돈 나오면 성년의 남자만 받는다. 여자도 같이, 여자도 시집 갔다 하더라도 다 나눠주라. 이거 하면서 판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바뀐 판례가 이제 시험 문제 10년간만 따져도 4번이나 출제가 됐죠. 4번. 그래서 정리하시면 여기 보십니다. 여기 나아가 판례는 관습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헌법, 이걸 지켜야 된다고. 헌법. 헌법을 최상위 법으로 하는 전체 법세에 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세에 반한다. 그러면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입니다. 이것만 관습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따라서 공동선제 후손 중 성년의 남자만을 구성을 하고 여성은 구성이 될 수 없다는 종래 관습은 남녀평등 원칙에 반하니까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종중 구성은 누구죠, 여러분? 이것마저 낼 줄 몰랐는데 이것마저 냈어요. 지금은 종중 구성원이 누구죠? 만 19세 이상의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한다고. 미성년자는 종중 구성원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성년의 남녀만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다입니다. 그 아랫줄에 있죠. 성년의 남녀.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관습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칠판. 그러면 관습법은 이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야만 이게 관습법인데 법정에서 그런 관습법이 있다 없다 원고와 피고 싸웁니다. 그럼 이걸 그런 관습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면 없다는 사실을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증명할 것이냐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거냐인데 칠판. 관습법도 여러분 뭐죠? 법이라고. 법. 그럼 최고의 법 전문가가 누구죠? 판사. 그럼 그런 관습법이 있다 없다는 당연히 누가 판단한다? 판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최고의 법 전문가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 증명 책임부터 다 밑줄 칠 필요 없고 여러분 동그라미만.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 자, 이것도 옛날 판례라서 입증인데 여러분 요즘 법조문은 증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증명 나오면 입증하고 똑같다. 입증 나오면 증명하고 똑같다. 이걸 기억하십니다. 증명, 입증 똑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법원이 직권으로. 그래서 다 밑줄 칠 필요 없고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습법하고 구별되는 게 칠판 보십니다. 뭐로 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은 관습. 이게 관행이에요, 관행. 이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이게 관습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법적 확신 이게 이르지 않은 거. 관행이 있긴 한데 아직은 법이다. 국민들이 그걸 인식하지 확신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법적 확신이 없으니까. 법적 확신을 가진 관습법만 법이고 사실인 관습은 아직은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장에서 사실인 관습이 있다 없다. 자, 관습법은 최고의 법 전문가인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지만 직권으로 저건 관행이니까 그런 관행이 있다 없다. 자, 그런 관행이 있다는 걸 판사가 안다면 당연히 판사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는데 판사가 모를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관행은. 그러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주장 증명한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습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고 증명합니다. 물론 판사가 그 동네 사람이라서 그런 관습이 있는 걸 안다. 알면 판사 마음대로 바로 재판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모르면 결국 우리 동네에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걸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라고. 그러면 쉽죠, 여러분.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법이니까. 근데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니까 모르면 당사자가 주장하라고. 알면 판사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시험에는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십니다. 사실은 관습은 일반 생활에 있어서 일종의 경험칙. 그럼 경험칙이라는 말은 판사가 저걸 안다는 말입니다. 판사가 경험칙. 그럼 이때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걸 막 이제 정리를 따로 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고 나도 틀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자, 사실인 관습은 판사가 모르면 누가 주장하고 증명하라고? 당사자가. 근데 판사가 알면 판사 마음대로 그걸 가지고 재판할 수도 있다고. 모를 때만 증명하고 알면 그대로 재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자, 노무사 민법이나 물론 다른 시험도 뭐 별리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쪽 시험도 마찬가지고 요즘 학설들은 거의 시험에 안 냅니다. 그냥 가볍게만 보십니다. 거의 시험에 안 내니까. 그러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명의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 보충적 이력설. 관습법은 기존의 성문법을 없앨 수는 없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뿐이다. 아니면 신법 우선이니까 관습법이 기존의 법을 없앨 수도 있다. 이게 학설 싸우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판례 입장만. 우리 판례는 법의 규정도 없는데 기존 법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관습법은 성문법을 뭐할 뿐이다? 보충. 바꿀 수는 없어요. 변경할 수 없고 그냥 보충만 한다. 굳이 책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만 한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도 그 아래에 있는데 판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충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다. 이것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충한다. 그냥 이것만 굳이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읽을 필요 없이 판례 해가지고 보충적 효력 이것만 중간 전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 해가지고 뭐 명인 방법 있고 법정시상권, 분묘 기지권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물권법 영역에서 공부하니까 노무사 쪽에서는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은 전적으로 물권법 파트라서 시험에 안 나오는데 신기하게 노무사 출제 교수들이 생각 없이 이 명인 방법은 가끔 시험에 내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명인 방법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나왔으니까 오늘 보시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보시는 게 낫습니다. 반복하는 게 나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건 다음 주에 또 설명할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노무사에 내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다음 주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다음 주 공부할 건데, 그럼 갑의 땅에 여러분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나무. 그 나무는 땅에 심어졌으니까 저 나무 수목은 원칙 독립된 부동산이다. 토지의 일부다. 토지의 일부입니다.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갑의 과수원에 과실들, 사과나무의 사과, 뭐 배나무의 배 심어졌다. 미분리, 과실. 이것도 원칙 토지의 일부입니다.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에요. 근데 갑이 이 과수원에다가 철조망을 쳐놓고 아니면 산 전체에 철조망 쳐놓고 산 입구에 과수원 입구에 표지판을 붙여가지고 이 산에 있는 나무는 나 갑의 소임 입상금지 이렇게 써놓고, 아니면 이 과수원의 사과나무는 나 갑의 것임 이렇게 딱 써놨다. 그럼 표지판에 내 거라고 써놨다고, 소유자라고. 그러면 우리 법은, 우리 관습법 대법원은 이렇게 수목이라든지 미분리과실 이렇게 써놓으면 이 써놓은 갑한테 이 나무나 미분리과실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표지판 써놓으면 이 과실, 이 나무는 갑의 거라는 것을 남들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명인 방법.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는데 등기 말고도 이렇게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때부터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을 한다고. 시험에 10년간 3번 됐어. 3번 내면 안 돼. 이거는 물권법 영역이라서 노무사에 내면 안 되는데 10년간 3번 나왔다고. 여러분들은 약자니까 나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에 대해서는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 상세한 건 다음 자입니다. 이걸 갖추면 그때는 독립된 부동산이 인정될 수 있다고. 수목, 미분리과실,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 그래서 2번은 빼더라도 그 1번 명인 방법,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 정도는 검토를 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자, 일본식 용어를 제가 싫어하는데, 자, 여러분 제일 처음 했던 거. 자, 1조.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하고, 관습법에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리. 일본식 한자로 우리말로 하면 사물의 기본 도리인데, 도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조 제목 자체가 뭐죠? 법원. 그럼 여기 조리도 법원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고. 법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래서 조리도 법원성이 인정됩니다.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물의 본성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 재판할 수도 있다고. 사물의 도리. 그래가지고 여기 조리, 사물의 도리 또는 법의 일반 원리인데 민법 1조의 명문 규정상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법에 써놨으니까. 판례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성년의 남자만 종중승혼이다. 이건 조리에도 반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관습법은 인정될 수가 없다. 해서 판결이 떼는 겁니다. 조리도 법원성이 인정된다.
여기까지. 그러면 4번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제 40문제 늘어났으니까 혹시 몰라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만 들으시고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자, 법원의 판례. 법원의 판례가 법원이냐? 미국이나 영국처럼 불문법 구하는 법원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의 판례는 그 재판과 관련해서 그 하급심 거기만 구속하지 전체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법원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얘는 법원이 안 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 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때려버리면 법조문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법조문 자체가.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 내는 이거는 법원에 해당합니다. 법원 판결은 법의 연원이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거는 법원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 거의 중요하지는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기까지는 좀 정리를 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10년간 4번 나온 게 자 여러분 칠판 보십니다. 여기 2조가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보통 첫 강의라면 이거를 어려운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뒤에서 강의합니다. 우리는 여름에 한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책을 쓸 때 될 수 있으면 법전 순서로 조문 순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냥 이 순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읽어보십니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없다더라도 서로 상대방한테 신의를 지키라고. 이게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나중에 103조를 또 공부할 건데 103조가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들어갈 텐데 이 2조하고 103조가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싸가지 없는 법률행위 하지 말고 신칙을 지키라고. 이게 연결됩니다. 두 가지가. 그다음에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 사람한테 권리가 있다더라도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신칙하고 권리 남용 이 자체를 묻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랑 이제 여기에 파생되는 하급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건 시험에 10년간 4번 나온 거니까 공부되는데 처음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정리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 권리 행사와 의무행은 신의를 지키라고. 그다음에 권리는 남용하지 말라고. 법이 명문으로 신의 지켜 남용하지 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이거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걸 모르시나? 여러분 민법은 강행규정도 있고 임의규정도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 강행규정. 법에 있지만 계약으로 우리는 그 법조문 날려버리면 휴게되는 규정이 임의규정. 마음대로를 한자말로 임의라고 합니다. 임의.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계약하면서 그 법조문 날려버리자 하면 휴게되는 규정이 임의규정. 근데 이게는 지금 뭐죠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권리는 남용하지 말라고. 강제했다고. 저거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당사자가 우리는 신칙 정하지 말자. 저건 날릴 수는 없습니다. 강행규정. 법의 규정상. 의의는 판례가 하나 있어서 써놨을 뿐이고 굳이 의의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없고 그냥 목차만 아래 보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 보십니다. 무슨 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포인트가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가 없다고. 반드시 지키라고. 반드시. 그럼 이건 법의 대원칙이니까 원래 원칙은 민법에 있는 규정은 말 그대로 민법에만 적용되지 다른 데는 적용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신의를 지켜라. 법의 대원칙이니까 이거는 민법
상법, 공법, 모든 법률관계, 소송관계 다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신칙은 모든 데 다 적용된다. 이 정도만 그냥 간단히 보시고 시험에 나오는 것,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 이건 무슨 규정? 강행규정. 법이 강제한 거라고. 그러면 신칙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사자가 주장 증명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강행규정은 항상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요.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차만 여러분 법원의 직권 주사항이라고. 저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신칙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떠들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싸가지 없는 법령이 있다. 그러면 그건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건 파생 원칙인데 아까 제가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걸 뒤에서 공부한다고. 왜? 민법의 다른 부분과 연결이 엄청 많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 했기 때문에 지금 순서대로 공부하는데 첫 번째 모순행위 금지 원칙. 다른 말로 금반원. 금반원이 금할 금자 반대되는 언행.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행동하고 반대되는 행동하는 것은 법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판례가 시험 문제에 꽤 잘 나옵니다. 금반원 원칙. 개념은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판례만 좀 정리하시면 되는데 판례 중에서 1번도 기출이고 2번도 기출인데 1번이 훨씬 더 중요한데 1번은 3주차에 상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칠판 보십니다. 갑이 아버지가 땅 부자, 을이 갑의 자식, 한량 벌써 몇 번 사업한다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탕진했다가 이번에 또 좋은 아이템 있다고 아버지한테 또 돈 좀 주세요. 아버지 절대 못 줘. 자식 에라 모르겠다. 아버지 몰래 아버지 서류 다 가지고 나가서 병한테 나 우리 아버지 드립니다면서 아버지 땅을 팔아버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권대리. 지금 아버지가 아무런 권리를 안 줬으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대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성년의 자식은 한 몸이다 별개다? 별개라고. 별개. 아버지가 법적 책임 안 져요. 얘는 다음 전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무권대리니까 얘가 아버지 땅 팔더라도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을이 병한테 팔고 등기 남겨도 이 등기도 여러분 무효예요. 무효. 그럼 잘 보십니다. 병은 을한테 다 돈 줬는데 병 등기가 뭐냐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고. 그럼 병은 그냥 포기합니까? 아버지한테 갑니까? 가죠. 저기요. 내가 당신 자식한테 땅 샀는데 내 등기 무효네. 그러면 당신이 내 등기 유효한 걸로 인정 안 해주면 나 당신 자식 고소할 거야. 그래서 병이 을을 고소하면 전형적인 사기죄예요. 사기죄. 그럼 얘는 깜빵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자식이 아무리 싫더라도 깜빵 보낼 수는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계약을 추인은 추인정.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네 등기 유효한 걸로 인정해 줄게. 이 추인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그놈 깜빵 가도 어쩔 수 없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여러분 상세한 건 다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흐름만 보십니다. 아버지가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근데 잘 보십니다. 이제 여기서 공부할 건 이거니까. 이때
을이 이렇게 아버지 풍선을 딱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외동이야. 외동. 내 자식놈이 또 사고 치니까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혈압이 올라서 안타깝지만 사망했네. 뭐했다? 사망.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하면 외동이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모든 권리물을 상속받아요. 추인하고 추인 거절권 이것마저 상속을 받아요. 근데 거절을 행사하면 걔는 뭐가 되죠? 확정적 무효. 그러니까 이 을이 병한테 가서 나 우리 아버지의 거절권을 상속받았거든. 그러니까 나 이거 행사할 거야. 행사하면 걔는 확정적 무효니까 병한테 너 등기 말소에 이걸 청구한다 이겁니다.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법을 몰라도 누가 땅 팔았죠? 을이. 그다음에 을이 본인 값 아버지를 상속받았다고. 그러면 지가 이제 병한테 온전한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데 지가 한 행동에 반대되는 행동 그 말 금자 반대되는 행동 금반은 에 따라서 지가 땅 팔고 아버지 거절권 상속받았다고 병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 이건 법이 인정한다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팔았잖아. 네가 넘길 수 있으면 바로 넘겨줘야지. 오히려 판단 행동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대한민국 모든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1번은. 그래서 보시면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에서 자신의 대리인과 무권들이로 무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금반은 원칙에 반하니까. 그래서 1번 판례는 별표 하나 하시고 기억을 해 두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2번은 여러분 상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2번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변제 공탁 법원에 맡겼는데 근로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공탁 돈을 받아갔다. 받은 다음에 나중에 8개월 지나서 나 해고 무효야. 소송지게 하는 건 역시 금반 원칙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네가 조건 없이 공탁을 받아갔으니까 해고된 거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3번 판례는 한 번 나왔는데 굳이 노무사까지 낼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오는데 여기서 보십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갑의 집의 을이 주택임차인 주민등록인도 확정일자를 갖추면 뭘로 됩니다. 뭘로 되는데 이 사람한테 대양력 주고 저 집이 경매되면 보증금 제일 먼저 돈 받을 수 있어요. 을이. 근데 갑이 이제 이 상태에서 은행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할 때 빌려준 돈 액수를 정하기 위해서 집이 5억짜리인데 을이 3억의 보증금인데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때 갑이 을한테 부탁합니다. 야 은행에서 오면 너 대양력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만 좀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병이 와서 당신 대양력 우선 매제권을 행사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요 저 그런 거 없어요. 행사 안 할게요.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한테 확인서 써줬습니다. 그 행사하지 않겠다니까 병은 멀쩡한 집이라 하면서 한 3억 빌려줬는데 나중에 경매가 되니까 을이 병한테 내가 너보다 선순위거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돈 받을 거야. 이거 하면 된다는다. 안 된다. 네가 행사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행사 안 해야지. 행사하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 보십니다. 이거 보증금 권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작성한 다음에 그래서 경매에서
배당 요구하는 거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반은. 저 판례도 유명한 판례인데 노무사에서 나오기는 좀 그러고 다른 시험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4번하고 5번이 있는데 5번이 여러분 시험의 기출 문제죠. 역시 나중에 소멸시효를 공부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보십니다. 5번.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시효를 원형이 주장입니다. 주장.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상대방이 내가 돈 받을 수 있구나 이를 신뢰했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면 처음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믿었죠. 다시 권리 행사하는 거. 이거는 신신기반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효완성 주장하는 거. 그래서 돈 갚아라 이겁니다. 4번은 굳이 보실 필요 없는데 나머지 1, 2, 3, 5 이 정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름에 할 때는 앞부분을 다 공부해야 되니까 뒤에 하는 건데 지금은 저는 1월달 이제 한번 돌아왔기 때문에 조문 순서를 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반복하면 되니까 여기서 힘든 거 있다면 넘어가면 돼요. 힘든 거 있는데 자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힘든 거 있는데 자꾸 연구한다 그냥 건너뛴다. 건너뛰시라고. 뛰고 나중에 이제 내공이 좀 쌓이면 그때 보시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만 1번 이게 좀 아니지. 이제 부정된 판례고 긍정한 판례에서 1번은 엄청 중요하니까 보시고 2번은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저것도 한번 나온 거니까 보시고 3번은 노무사는 좀 힘들 거고 4번 빼고 5번 그래서 1번, 2번, 5번 정도에서 이해되시면 그 부분까지만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부정한 판례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